서울 은평구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68살 김정숙의 집 냉장고는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김치통 5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조기구이까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통들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정작 정숙 자신을 위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혹시 아들네가 들릴까봐, 며느리가 반찬 떨어졌다고 할까봐 하는 마음으로 채워놓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40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퇴근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는 밤 11시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네 집으로 음식을 싸들고 갔고요.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추석 전날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150개, 동태전 70개, 호박전 50개. 손목이 저려오고 다리가 부어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도현이랑 서연이 애들 먹으라고 하는 건데 뭐.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헌신이 곧 사랑이라고 가족을 위해 내 몸 하나쯤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그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박서현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우연히 본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그날따라 아들이 알려준 대로 며느리 블로그를 들어가 봤습니다. 서연은 페미니즘을 주제로 글을 쓰는 작가였고 팔로워가 3만 5천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였죠. 그날 올라온 글 제목은 이랬습니다. 명절 음식이라는 이름의 감정노동, 이제 그만.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시댁에서 음식이 배달됩니다. 택배 상자 3개 분량이죠. 김치, 전, 나물, 조림.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 입맛에 맞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김치찌개보다 파스타를 좋아하고 남편은 나물보다 샐러드를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무감 때문이죠. 결국 냉장고 한 칸을 차지한 채 상하기 일보 직전까지 놔뒀다가 억지로 먹게 됩니다.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가족 관계를 거부합니다. 글 아래 댓글은 753개였습니다. 대부분 공감과 지지였죠. 완전 공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저도 매번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안 받고 싶은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시댁 음식 감정적 짐.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정숙은 스마트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9년간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이 그저 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손목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면서까지 만든 음식들이 며느리 눈엔 그저 치워야 할 의무였다니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3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서현과 결혼한 게 2012년이었죠. 결혼식 때 정숙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요. 서연은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5분을 넘기지 않았죠. 정숙은 그게 자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반찬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냈죠. 그런데 그게 다 헛수고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가득한 반찬들. 김치통에서는 익은 냄새가 났고 멸치볶음은 벌써 일주일째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들 사실 자기도 먹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죠. 1,800원짜리 김밥이나 2,500원짜리 삼각김밥. 그게 정숙의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하는 질문이었죠. 이틀 뒤 아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음식 안 보내주셔도 돼요. 뭐라고? 저희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 시켜주고 싶어서요. 명절에 꼭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정숙의 귓속에서는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좋은 여행 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3년. 13번의 명절. 150여 번의 음식 배달. 그게 전부 끝난 겁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요. 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정숙은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7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준비로 이틀 전에 담근 것이었죠. 열무김치, 배추김치, 깻잎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손목이 퉁퉁 붓도록 담갔는데 이제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정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뚝뚝 떨어졌죠. 30평짜리 빌라 3층, 혼자 사는 집에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인. 그게 지금의 정숙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조차 열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이명자 씨였습니다. 70살의 명자 씨는 정숙과 달리 늘 발랄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캠퍼스 가방을 들고 다녔죠. 정숙 씨 며칠째 안 보이길래 왔어요. 괜찮으세요? 명자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뭐 드실 거 해드릴까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는데. 됐어요. 식욕이 없어서. 명자 씨는 정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네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정숙 씨는 정숙 씨 자신을 위해 뭘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를 위해요? 네.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오직 정숙 씨 자신만을 위한 일 말이에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없으시죠? 전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정숙 씨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 게 때로는 독이 된답니다. 명자 씨는 가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구청에서 무료 수채화 교실이 열려요. 저도 등록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수채화요? 전 그런 거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붓으로 색깔 칠하는 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명자 씨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은평구청 평생교육센터 수채화 기초반 수강생 모집. 수강료는 무료, 준비물은 따로 없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를 위한 일. 정숙은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정숙은 처음으로 구청 평생교육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들을 낳을 때도 첫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은 3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15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만한 공간이었죠. 벌써 12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숙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숙 씨, 여기 앉아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명자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물감,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감통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선명한 색깔들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숙의 삶은 늘 회색빛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흰색과 회색, 집안의 낡은 베이지색. 그게 전부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번 수채화 교실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강사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물감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렵지 않게 시작할게요. 물감이 물에 번지는 걸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 그림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붓에 물감을 묻혀서 종이에 찍어보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물에 적시고 파란색 물감을 살짝 묻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댔죠.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졌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정숙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나요?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숙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빨강을 찍었습니다. 노랑을 찍었습니다. 초록을 찍었습니다. 색깔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주황색, 보라색, 연두색. 정숙 씨 정말 잘하시네요. 명자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이 위의 색깔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49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본 건 환자의 피와 상처, 약품의 차가운 흰색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깔들은 처음이었죠.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강민지 강사가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집에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물 목록 드릴게요. 정숙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 자신도 놀랐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든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네, 주세요. 강민지는 웃으며 종이를 건넸습니다. 수채화 물감 12색 세트 15,000원, 붓 세트 8,000원, 스케치북 5,000원. 합계 28,000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미술용품점에 들렀습니다. 35년 동안 은평구에 살면서 이 가게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문을 여는 순간 물감 냄새와 종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수채화. 물감이요. 점원은 친절하게 물감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목록에 적힌 대로 물감과 붓, 스케치북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28,000원을 냈습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은 물감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물감통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가득한 반찬들. 김치통 7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조기구이.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반찬통을 꺼내고 조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장고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이제는 내 냉장고에도 나를 위한 걸 넣을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층에 사는 김씨 할머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이세요? 김치 좀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담가서요. 어머,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다 가져가세요. 1층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에게는 반찬을 줬습니다. 4층에 사는 최씨 할아버지에게는 조기구이를 줬습니다. 1시간 만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모두 동네 이웃들에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자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어머, 김치를. 명자 씨 덕분이에요. 덕분에 조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명자 씨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정숙은 처음으로 텅 빈 냉장고를 봤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이제 우유 한 팩과 달걀 6알 그리고 오늘 산 루이보스 티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쁜 색이네. 정숙은 냉장고 문에 수채화 물감통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코발트 블루. 하늘색 물감이었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 색깔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3일간 무단 결근을 한 터라 과장님께 불려갔습니다. 김정숙 씨 연락도 없이 3일이나 빠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프셨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몸이 좀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지만요.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숙 씨 올해로 근속 49년째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이면 일을 그만둔다고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하죠? 점심시간 정숙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락 대신 주먹밥 하나를 샀습니다. 1,200원짜리 참치마요 주먹밥이었죠. 옥상 벤치에 앉아 주먹밥을 먹으면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산 거지?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49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정도였죠. 그 돈으로 빌라 월세 70만 원을 내고 공과금 15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5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네에게 보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13년간. 계산해보니 2,340만 원이었습니다. 2,340만 원.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행? 정숙은 평생 제주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미? 수채화 물감 32,000원이 부담스러워서 한참을 망설였던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토요일이요? 글쎄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랑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아니, 엄마랑 너랑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랑 둘이요? 응. 오랜만에 우리 둘이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낮 12시에 집 앞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게 언제 이후였을까요? 적어도 15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도연이 결혼식 때 입었던 회색 재킷이었죠.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너무 삐죽삐죽했습니다. 정숙은 근처 미용실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단정하게 해주세요. 파마 하실래요? 괜찮아요. 돈도 아까우니까. 미용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70대 분들 다들 파마하세요. 구청에서 쿠폰도 나오거든요. 10,000원만 내면 파마할 수 있어요. 10,000원이요? 네, 커트 포함해서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2시간 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 조금 더 밝아 보이는 얼굴. 정숙은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쁘시네요. 미용사의 말에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정오가 되어 도현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은색 SUV였죠.
4,500만 원짜리 차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어디 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데 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가자. 거기 오래된 칼국수 집이 있거든. 칼국수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었잖니. 기억 안 나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았죠. 차는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낮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아.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도현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서현이 글 봤어. SNS에 올린 거.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서현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도현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행복하니?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요즘 깨달았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머니, 진짜 사랑은 말이야,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 있는 거 아닐까? 엄마가 너한테 의지하지 않고 너도 엄마한테 의무감 갖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차는 칼국수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였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테이블, 오래된 포스터, 김치가 담긴 스테인리스 통. 칼국수 2개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수채화 배우고 있어. 수채화요? 응. 구청에서 무료로 가르쳐줘. 재미있더라. 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취미를 갖다니. 평생 일과 가사만 하시던 분이. 좋으시겠네요. 다음 주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 수강생들 작품 모아서 하는 거. 와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 정숙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추억의 맛이었죠. 맛있다. 도현도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달 보내드리던 돈. 계속 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엄마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하지만 도현아, 내 가족 챙겨. 서현이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엄마는 지금 행복해. 진짜로. 정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정숙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넷째 주 수업 때 강민지 강사가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15일에 구청 로비에서 작은 전시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준비해 보세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첫날 그린 추상화, 둘째 주에 그린 나무 그림, 셋째 주에 그린 하늘 그림. 서툴렀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정숙은 새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를 위한 특별한 그림을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정숙은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아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것들로 채워진 냉장고.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린 모습. 안에는 김치통 대신 물감 튜브들이, 반찬통 대신 붓들이 놓여있는 모습을요. 일주일 내내 정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근하기 전 새벽 1시간, 퇴근 후 저녁 2시간.
물감을 섞고 붓질을 하고 다시 그리고 지웠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김정숙 씨, 정신 차리세요.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정숙은 의식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 정신 드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무리요? 혈압이 170에 95예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과로입니다. 며칠 쉬셔야 해요. 안 돼요. 전시회가 일주일 남았는걸요. 전시회요? 그림 전시회요. 제 그림을 전시해야 하거든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숙 씨 건강이 먼저예요. 그림은 나중에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이란 건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었죠. 선생님, 제발 이틀만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할게요. 의사는 결국 사흘간 병가를 내줬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정숙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좀이 아니잖아요. 혈압이 그렇게 높았다면서요? 명자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 속도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하지만 전시회는 나중에도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군요. 슬퍼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워서였을까요? 명자 씨, 저는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기적이라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이타적으로 사신 거예요. 명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정숙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천천히 가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급했던 거죠. 잃어버렸던 자신을 일주일 만에 찾으려고 한 게 무리였습니다. 사흘을 푹 쉬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색을 칠하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색을 칠하고 또 기다렸죠. 이틀 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냉장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숙은 완성된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구청 1층 로비에는 수강생 15명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정숙의 그림도 그중 하나였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되는 작은 전시회였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구청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나가던 주민들. 1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냉장고 그림 재미있네요. 안에 물감이 들어있어요. 신선한 발상이네. 정숙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게,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오후 2시쯤 도현이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현과 손주 둘도 함께였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어떻게 어머니 전시회인데 안 올 수 있나요? 서연이도 꼭 오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은 정숙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13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도현을 통해 전해 들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았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라는 틀에 가둬놨던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블로그 글 보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내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어머니, 나는 말이야 사랑을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나를 버리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사랑은 각자가 행복해야 가능한 거더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림 보여주세요.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그림 앞으로 갔습니다. 나를 위한 냉장고. 서연은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워요. 서툴지?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어머니.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죠. 전시회가 끝나고 일행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서연이 예약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이탈리아 식당으로 코스 요리가 1인당 6만 5천 원이었죠. 너무 비싼데 온 거 아니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어머니 전시회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식사 중에 손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제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가 그동안 바빴거든. 뭐가 바빴어요? 할머니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바빴어. 그래서 할머니 자신은 못 챙겼지.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할머니도 할머니를 챙기려고 해.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9살 아이가 하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정숙은 그걸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현이 정숙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인권 포럼 있다면서요? 응. 내가 어떻게 알았니? 명자 이모님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발표하신다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 씨가 도현에게 전화를 했다니요. 발표라기보단 그냥 경험담을 나누는 거야. 주제가 뭐예요? 60대 여성의 자기 찾기? 뭐 그런 거.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한 사람인데. 전 그냥 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스스로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던 거야.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니 도현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손을 흔들었죠. 집에 들어와서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유, 요거트, 과일, 샐러드. 모두 정숙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죠. 냉장고 문에는 전시회 초대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족사진 한 장을 새로 붙였습니다. 오늘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도현, 서현, 손주들 그리고 정숙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정숙은 혼잣말을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인권포럼 날이 왔습니다.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참석자는 25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명자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정숙 씨 이야기만 하면 돼요. 떨려요.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사회자가 정숙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정숙 씨입니다. 68살 49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면서 최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250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아내였고 42년 동안 엄마였습니다. 13년 동안은 시어머니이기도 했죠.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68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제 몸이 아파도 제 마음이 힘들어도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한 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행복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자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자고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감 사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32,000원이 너무 큰 돈처럼 느껴졌거든요. 49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다 가족한테 쓰고 정작 제게는 32,000원도 쓰기 아까워했던 거죠. 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제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사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무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명자 씨가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숙 씨. 고마워요, 명자 씨. 명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숙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낯선 여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정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저도 정숙 씨처럼 살아왔어요. 28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근데 오늘 정숙 씨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 살아봐도 될까요? 정숙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어린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였습니다. 인권 포럼 이후 정숙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거든요. 68살 김정숙,
인권 포럼에서 감동선사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정숙의 사진과 함께 짧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68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청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정숙에게 특강을 부탁했고 지역 여성단체에서는 자문위원을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수채화 중급반 진학이었죠. 강민지 강사가 직접 권유했습니다. 정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중급반에서 더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전 아직 많이 서툰데요. 아니에요. 정숙 씨는 감각이 있어요. 특히 색감이 뛰어나세요.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중급반 수업료는 한 달에 8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8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의 6분의 1이었거든요. 하지만 명자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정숙 씨 돈은 정숙 씨를 위해 쓰는 거예요. 8만 원이 아까우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등록하세요. 저도 중급반 갈 거예요. 같이 다녀요. 결국 정숙은 중급반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었죠. 퇴근하고 바로 가려면 저녁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배고픔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중급반 첫 수업 날 정숙은 새 물감 세트를 샀습니다. 24색 세트로 6만 3천 원이었죠. 붓도 새로 샀습니다. 전문가용 붓 5자루에 5만 7천 원. 합계 11만 원을 썼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중급반 수업은 기초반과 달랐습니다. 인물화를 배웠고 풍경화의 원근법을 배웠으며 빛과 그림자 표현법도 배웠습니다. 정숙은 매주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복습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그림을 그리는 날도 많았죠. 병원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요즘 바빠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림 배우고 있어요. 동료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숙 씨가 그림을요? 네. 수채화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는 퇴근하면 TV 보다가 자는데. 정숙은 웃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그랬죠. 퇴근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피곤해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붓을 잡으면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강민지 강사가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시청에서 아마추어 미술 대회가 열려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요. 상금도 있고요.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이에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물감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가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명자 씨가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정숙도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죠. 15명 수강생 중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주제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달 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집에 돌아온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죠. 나의 새로운 시작. 정숙에게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냉장고를 비운 날, 수채화 첫 수업 날, 아니면 인권 포럼에서 발표한 날. 정숙은 연필을 들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지웠습니다. 다음에는 물감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지웠죠. 세 번째로 거울을 그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요. 그래, 이거야.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예전의 자신, 지친 얼굴에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오른쪽에는 지금의 자신, 환한 미소에 당당한 자세, 반짝이는 눈빛. 두 모습이 하나의 거울에 비쳐 있는 그림이었죠. 한 달 동안 정숙은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3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그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물감을 섞고 색을 칠하고 다시 수정하고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대회 이틀 전 정숙은 병원에서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복도가 아니라 화장실이었죠. 다행히 동료가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김정숙 씨, 이번엔 정말 쉬셔야 해요.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냥 이틀만요. 이틀만 버티면 대회가 끝나요. 대회요? 또 그림 대회예요? 네. 제발 이틀만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숙 씨, 그림이 뭐길래 목숨을 거세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찾은 제 인생이거든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영양제 주사를 놔줬죠. 대회 당일 정숙은 완성된 그림을 들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참가자는 32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죠. 정숙은 접수를 하고 자신의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화가 5명이 심사위원이었죠.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서울시청 문화과입니다. 축하드려요. 2등 수상하셨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2등이요? 네. 시상식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등. 100만 원. 믿기지 않았죠. 정숙은 명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 씨, 제가 2등이래요. 정말요? 와, 축하해요. 전 떨어졌는데. 정숙 씨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명자 씨. 명자 씨 덕분이에요. 정숙은 도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말이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림 대회에서 2등 했어. 정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시상식 때 와줄 수 있니? 당연하죠. 서연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갈게요. 시상식 날 정숙은 새 옷을 샀습니다. 23만 원짜리 정장이었죠. 지금까지 산 옷 중 가장 비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서울시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600명 정도 되어 보였죠. 정숙은 수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1등 수상자인 62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축하드려요. 전 정숙이라고 해요. 전 은희예요. 반가워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3등 수상자 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등인 정숙 차례였죠. 2등 김정숙 씨. 거울 속 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숙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순간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진짜 제 삶을 산 건 1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도현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손주 지민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2등이잖아요. 정숙은 웃으며 지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응, 할머니는 2등도 충분히 기뻐.
시상식이 끝나고 일행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이 한턱 냈습니다. 어머니 상금 아끼셔야죠. 괜찮아. 오늘은 엄마가 쏠게. 정숙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저축하고 30만 원으로 가족과 식사를 하고 10만 원으로 새 물감을 사고 10만 원은 명자 씨와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정년이 3달 남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만류했지만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죠. 정년까지 3개월만 더 하시면 퇴직금도 더 받으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15만 원 상당의 미술용품 세트를 선물 받았죠. 정숙 씨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다들. 정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고마워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5시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그리기 시작했죠. 빨강과 주황이 섞인 하늘, 검은 실루엣의 나무들, 잔디밭 위를 걷는 사람들. 붓을 움직이는 동안 정숙은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림을 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인권 포럼에서 만났던 박지영이었습니다. 어머, 지영 씨. 우연이네요. 여기서 만나다니. 지영 씨는 뭐 하세요? 저요? 저도 요즘 뭔가 하나 배우고 있어요. 정숙 씨 말씀 듣고 용기 내서요. 뭘 배우시는데요? 도자기요.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각자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정숙 씨, 다음에 제 도자기 전시회 할 때 오실 거죠? 당연하죠. 그때 제가 그린 그림 선물할게요. 정말요? 와, 감사해요. 지영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저도요. 건강하세요. 정숙도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신기했죠. 나비 효과라고 했던가요?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김치통 대신 과일이, 반찬통 대신 치즈와 요거트가, 조기구이 대신 샐러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냉장고 문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채화 전시회 사진, 인권 포럼 사진, 시청 시상식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68년 만에 비로소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죠. 정숙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좋은 밤이네. 혼잣말을 하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며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정숙에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죠. 이틀 뒤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제주도요? 네. 유채꽃 필 때 가려고요. 그림 그리기 좋잖아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거고요.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정말요? 와, 좋아요. 제가 숙소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68살에 처음 가는 여행.
설레었습니다. 마치 25살 처녀처럼요. 정숙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가는 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죠. 나의 첫 여행. 첫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숙도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 상자를 열어보니 태블릿 컴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왜? 어머니, 요즘 디지털 드로잉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걸로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사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현은 1시간 동안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정숙은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니 색깔이 나타났죠. 신기하네.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머니라면 할 수 있어요. 도현이 돌아간 뒤 정숙은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가능성. 정숙의 세계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냉장고를 비웠다. 그리고 내 마음도 비웠다. 오래된 의무와 책임, 죄책감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기쁨, 설렘, 희망, 그리고 나 자신.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잘했다고. 용기 내서 잘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해 살라고. 인생은 이제부터다.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정숙은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정숙은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밭이었죠.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들판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는 자유야. 꿈속에서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릴 날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자신을 위해 살 날이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을 꺼내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정숙아. 자기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제대로 만난 친구에게요.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답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혼자지만 당당하게. 김정숙 간호조무사에서 화가로, 누군가의 엄마에서 자기 자신으로, 냉장고를 비우고 마음을 채운 한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